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 땅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무참히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규정을 어긴 외국인들에게 예의를 갖춰 요청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조롱과 폭행이었습니다. 한국인을 향해 내뱉어진 모욕적인 말들, 거친 폭력, 그리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를 향한 대놓고 내뱉어진 모욕이며 한국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등에 업고 한국에서조차 한국인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시민들과는 달리 정작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국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 린드, 노르웨이 출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민주주의를 취재하고 글로 써왔지만 아시아는 제가 항상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시민 참여와 체제 발전 면에서 서구 국가들 못지않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직접 보고 느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민주주의로 주목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취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도 결국 강대국인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 인상은 효율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잘 정리되어 있었죠.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는 한국이 글로벌 관광지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하니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잘 정돈된 거리와 대중교통 시스템, 곳곳에서 보이는 최신식 건물과 독창적인 카페들은 마치 한 편의 완벽히 설계된 작품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푼 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람들도 제가 가진 우려를 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의 대규모 콘도와 리조트를 거의 싹쓸이하며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다음 날 한국의 학자들과 인터뷰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이 경제적 의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만큼은 철저히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유를 지키려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도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어디서나 들리는 익숙한 음악 소리까지 현대적인 도시의 표본 같았죠. 오전에는 약속이 있던 한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만난 교수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주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한때 외국 자본 유치 정책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었어요. 초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소유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띈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문제는 지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 더 큰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를 따르지만 그 자본이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을 통해 저는 한국이 외부의 경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들른 명동의 한 상점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직원과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관광객이 내가 이만큼 돈을 쓰는데 왜 더 좋은 대우를 안 해주냐고 따지고 있었던 거죠. 직원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관광객은 한국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간판과 쇼핑몰 뒤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자본에 완전히 잠식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지내며 저는 한국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와 번화한 거리는 밝고 활기차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치학 교수와의 인터뷰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대화 시작부터 초안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묻더군요. 처음 듣는 단어에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이 타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경제, 디지털, 문화, 심지어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무제한 전쟁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단어는 총과 탱크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가 묘사하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기반 시설에도 중국산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나 디지털 장치에는 스파이 칩이 심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바로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는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전 세계를 재편하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이를 신천하체계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중화제국처럼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주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넷에서 초안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중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직적 행동, 유학생 동원, 그리고 비밀 경찰서 설립 같은 사례들은 그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밀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나라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델로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초안전이란 개념은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거리, 경제, 그리고 문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인 6명이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발생했어요. 실내에서 흡연을 하던 중국인 일행에게 한국인 커플이 정중히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예의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의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비하 발언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며 저는 중화주의라는 개념이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교민들을 동원한 사례를 알게 된 후라 그런지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연장선이 떠올랐습니다. 가해자들이 공산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충분히 논쟁거리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피해자를 동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리려 했어요. 한 네티즌은 한국 땅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대림동 일대를 찾아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식당 근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 동네에 많이 들어왔어요. 가게며 건물도 중국인 소유가 많죠. 또 다른 주민은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조차 무시당한다는 사실이 화가 나는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의 말은 분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한국 시민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여론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사건에 대해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저는 이 정부의 태도가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국제 정치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같은 주요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론이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원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탄핵 정국이라는 내부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된 상황에서 외교적 문제를 과감히 다루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 정부의 태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의존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강력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관광 산업 역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확대하는 데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는 내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 문제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여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한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노와 정부의 신중한 태도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태도를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SNS와 언론을 통해 중국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폭행 사건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의 한국 내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의견을 접하며 한국 시민들이 국가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문제를 직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한 학자가 주최한 비공개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와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기술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연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디지털 감시와 침투 전략에 직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다루었습니다. 강연의 첫 장면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큰 화면에 중국 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을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 세계로 수출한 감시 장비와 기술은 그 자체로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 기술이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연은 한국의 주요 통신 장비와 사회 기반 시설에서 중국산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지어 필요한 순간에 타국의 시스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에서 중국산 장비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이것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경고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기술적 의존도 역시 상당하다는 점은 몰랐거든요. 발표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죠. 하지만 경제적 제약과 외교적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배제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 상태를 체감했습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한국 시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와 시민들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광화문 광장 근처를 지나며 대규모 집회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시민들은 각자의 주장을 담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며 현재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같은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20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반대 집회에 있던 한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민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SNS에서 시민들이 탄핵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저는 서울의 거리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숙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나라였죠. 저는 한 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배웠어요. 그는 한국이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아니라 자주적 외교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의 말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대국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놓친 부분을 채우며 직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는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 자동차는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아차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독일차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기차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자동차 평론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하겐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론가로서 독일 자동차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가 만든 아우디, BMW, 벤츠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죠. 독일의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벤츠 S클래스의 품격 있는 엔진 소리, BMW의 날카로운 코너링, 아우디의 정교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제게는 독일의 영광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상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바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였어요. 깨끗한 에너지의 상징이라던 독일의 디젤 기술이 조작된 수치로 유지되었다니요.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가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엄청난 벌금을 물며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어요.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경고는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내연기관에 익숙한 독일 제조업계는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용 문제와 기존 부품 공급망의 반발이 커 전기차 전환 속도는 더뎠죠. 그런데 이 틈을 누군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와 기아였어요.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기 자동차는 그냥 가성비 좋은 선택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를 넘기며 테슬라의 뒤를 잇는 브랜드로 올라섰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특히 북미 올해의 차 같은 타이틀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차가 우리 독일 차를 누르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독일 자동차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그 뒤로 한국 차가 왜 성공했는지 분석해보니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전통과 기술력에 갇혀 전기차 전환이 늦어졌지만 한국은 과감히 배터리와 전기차 플랫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의 EGMP 플랫폼이 그 결과물이었죠. 배터리 효율과 충전 속도, 그리고 공간 활용성까지. 이 플랫폼은 전기차를 넘어 미래형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차는 디자인에서 혁신을 이뤘습니다. 독일차의 보수적인 디자인과 달리 한국차는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특히 아이오닉 5와 EV6는 움직이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차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이라면 한국차는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도 유지했습니다. 전기차는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실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잡았어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고성능을 제공하는 한국차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 다음으로 한국차를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한 번은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현대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동료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차가 요즘 대단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국은 그냥 흥미로운 브랜드일 뿐이야. 아직 독일차를 넘볼 수준은 아니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위기감은 팽배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몇몇 공장을 폐쇄하며 전환을 시도했지만 그 속도는 느렸습니다. 벤츠와 BMW도 전기차를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현대차에 밀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사나 리뷰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 CES 2023이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비밀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라스베이거스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했습니다. CES 2023은 세계 각국의 최신 기술과 혁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고 자동차에서부터 로봇, 인공지능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자동차 평론가로서 관심 가는 부스를 하나씩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현대와 기아 부스는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차, 그냥 가성비 좋은 대체품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경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오닉 6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그 차는 그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미래에서 온 조각품 같았습니다. 차체는 곡선미가 돋보였고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전통적인 독일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관계자가 설명하길 공기저항 계수가 0.21로 세계 최저 수준을 자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0.21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수치를 달성한 자동차는 없었거든요. 공기저항 계수는 차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차라고요? 관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이오닉 6는 현대차가 자랑하는 차세대 전기차입니다. 그 옆에는 기아 EV6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 설득력이 있더군요. 한 관계자가 EV6의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대안으로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에서 EV6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독일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자리를 한국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니요. 아이오닉 6의 신뢰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고 넓은 실내 공간은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었죠. 독일차에서는 볼 수 없던 대담한 시도가 이곳에 있었어요. 특히 EGMP 플랫폼 덕분에 실내 바닥이 평평해진 점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완전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CES에서 한 소비자가 관계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고민했는데 아이오닉 6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까지 더 합리적이에요. 이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테슬라 대신 한국차를 산다고. 독일차가 경쟁에서 밀린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테슬라의 자리를 한국차가 빼앗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대와 기아의 성공이 전기차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스 옆에서는 현대차가 자랑하는 충전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듣고 속으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독일차는 아직도 충전 시간 단축에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부스는 자동차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선 기술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스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저는 기아가 CES에서 소개한 컨셉트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아웃도어 활동과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는 걸 보여주었죠.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니 한국차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지 한국 자동차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전반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CES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선전하며 글로벌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했다면 유럽에서도 한국차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독일은 자동차의 본고장입니다. 소비자들은 워낙 까다롭고 보수적이기에 한국차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 현대와 기아가 2023년에 기록한 이 성적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와 EV6가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소비자들이, 그것도 내연기관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한국차를 선택한다니요. 이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몇몇 현대차 딜러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내 한 현대차 전시장은 예상보다 더 활기가 넘쳤어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구경하며 상담을 받고 있었고 몇몇 고객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소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벤츠 EQC나 BMW i4를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너무 비싸고 충전 효율이 별로더군요. 그러다가 아이오닉5를 시승해봤는데 주행 감각이 너무 부드럽고 실내 공간이 정말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독일 소비자가 한국차를 독일차의 대안으로 선택하다니, 그것도 디자인과 실용성 때문이라니요. 그런데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멀리서 봐도 독일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풍겼어요. 각진 형태의 외관은 마치 8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 보였고 실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보수적인 디자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었죠.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아 역시 유럽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EV6는 유럽에서 2023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전기차 중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이 상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차들이 양분해왔는데 한국 차가 수상했다는 사실은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아의 EV6를 유럽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유럽 자동차 커뮤니티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포럼에서는 EV6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를 타고 싶다면 이제 기아가 답이다. 충전 속도, 주행거리, 가격 모두에서 독일차를 능가한다. 라는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더군요. 사실 독일 전기차 업계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 문제와 높은 생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벤츠와 BMW가 내놓은 전기차들은 물론 고급스럽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충전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틈을 한국차가 파고들었고 유럽 시장에서 독일차가 빼앗긴 점유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도 유럽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럭셔리 자동차 시장은 독일 브랜드의 동무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도로에서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차처럼 거대한 엠블럼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 우아한 디자인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한국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의 확장성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차는 여전히 400V 기반의 충전 기술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같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 차이를 크게 벌렸죠. 유럽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자동차 엔지니어들 중 몇몇은 한국이 배터리부터 전기차 플랫폼까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업계가 아직도 내연기관에 집착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분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성능이나 가격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기술과 혁신, 그리고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에 있는 현대차의 쇼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현대차가 자랑하는 모빌리티 기술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아이오닉 6와 5, 그리고 EV6였습니다. 전시된 차들은 CES에서 봤던 것과 동일했지만 그 안에는 한국적인 세심함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자동차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의 B2L 기능을 시연할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전기차가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의 동반자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제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능이 대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경험까지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공장 투어를 안내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는 울산 공장은 그야말로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로봇팔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이 조립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 차량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완벽히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의 말대로 공장 곳곳에서는 맞춤형 전기차 옵션을 조립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공장 투어를 몇 번 해봤지만 이 정도로 유연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조립 공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대차가 친환경 제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태양광 패널과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는 큰 도전 과제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소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충전 속도도 매우 빨랐어요. 특히 고속도로에 위치한 초고속 충전소는 충전하는 동안 차량 내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문화는 차를 타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일부로 스며든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동안 공장에서 느꼈던 열정, 도심 곳곳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인프라,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와 기아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만큼이나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가전제품과 IT 기술이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후 저는 서울의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IT 기술이 융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 두 기업이 한국 전기차 성공의 숨은 조력자라는 점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쇼룸처럼 꾸며져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TV, 냉장고 같은 전통적인 가전제품부터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삼성의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은 자동차와도 연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EV6를 운전하고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집안의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부족한 식재료를 미리 알려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개념이 독일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스마트 냉장고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냉장고 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족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고 레시피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자동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의 전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되는 배터리 대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묻자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LG는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관리 시스템과 히트펌프 기술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덕분에 EV6는 겨울에도 긴 주행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독일 전기차의 한계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산 전기차는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기차는 이런 약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LG전자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전시물은 투명 O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자동차와도 접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도 투명 OLED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실시간으로 날씨, 교통 상황, 내비게이션 등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상상해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얻는 모습이 말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해왔던 저로서는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전자제품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느낀 한국의 IT 인프라는 한마디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 보았는데 신호가 끊기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 체감하니 이 정도로 훌륭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도심의 카페나 공원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면 이 부분은 부럽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IT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연결성에 대해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이를 실현하고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IT 인프라에서 이미 압도적인 인상을 받은 상태였지만 한국의 문화가 이 모든 혁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접한 것은 한국의 K-팝이었습니다. 한가롭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외국인 젊은이들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바로 BTS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음악, 춤, 그리고 화면 속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화면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저는 BTS라는 이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거리 곳곳에서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공항 면세점에서도 그들의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음악인 K-팝에 왜 이렇게 열광하세요? 옆에 앉은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국적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꿈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 특유의 감성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 보여요. 이 말을 듣고 나니 현대기아차의 성공도 이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자동차든 음악이든 한국은 상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열광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K푸드였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방문했을 때 김치,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또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호떡을 처음 먹었을 때의 달콤하고 바삭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건 예상치 못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 음식 문화에는 공유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며 즐기는 문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산업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것은 독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할리우드를 넘본다고 말했을 정도로 영화계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며 느낀 것은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그 배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유명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감상하니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드라마 속의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 군상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한적한 공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음식, 음악,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를 가성비 브랜드로 치부하며 무시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의 경험은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잘 만든 자동차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자동차라는 상품의 문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 특유의 열정이 녹아 있었어요. 독일은 여전히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통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죠. 한국은 그 벽을 과감히 뛰어넘었습니다. 비행기가 독일 땅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독일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한 자동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전기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벤츠 EQS와 BMW iX 같은 모델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허전함은 한국에서 봤던 차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오닉 6의 미래적인 디자인, EV6의 스포티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성, 그리고 G80의 고급스러운 전기차 변신. 독일 전기차는 여전히 전통적인 완성도를 자랑했지만 한국차에서 느꼈던 새로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차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은 정말 대단해졌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까지 우리를 앞질렀어. 이제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야.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는 한국이 명백히 선두에 서 있었고 독일은 여전히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독일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던 시절은 이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과정은 독일 자동차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고 기술과 디자인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독일도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동차 전문지에 기사를 기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준 혁신, 그리고 독일의 미래.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기차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생산 방식, 그리고 한국처럼 과감한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은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한 후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자동차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독일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아이오닉 6의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변화의 중심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얻은 교훈을 독일 자동차 산업에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